KCC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9%, 영업이익은 155%가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 변동 범위 비표준적이라는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을 말씀드리기 전에 위에 적은 내용을 스케tip시즘에 대해서 좀 양지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매출은 1조 9천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 대비 18.9% 증가했는데요. 매출 원가가 좀 적게 증가했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좀 늘었고 판매관리비를 조금밖에 안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상으로는 영업이익이 130.5%가 증가했습니다. 재고 증가율은 매출 증가율 유사하게 올라가지고 그렇게 재고 관리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스루풋 회계는 어떻게 분석을 해냈느냐 하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9.4% 조금 더 증가를 했죠. 그리고 스루풋 환산 재고는 더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스루풋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재고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이 약간 좀 낮게 매출 증가율보다 증가를 했고 스루풋율은 0.2% 하락했습니다. 마진율이 조금 줄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영비용이 10.5%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스루풋의 절대금액이 큰 관계로 이게 18.5%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비용이 10.5%니까 낮게 비용을 썼으니까 1.13으로 이 생산성이 증가해 가지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1285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 대비 95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금액상으로는 155%가 증가했습니다. 원가 회계보다 영업이익이 적은 이유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에서 보듯이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23억 원이 증가를 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에서 재고 회전율이 6.5회전으로서 1.7% 약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스루풋율은 0.2% 내려갔죠. 요런 마이너스로 두 가지가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이 되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가정을 일단 합니다만은 투명 가정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하려고 그러면은 WCI 회전율 하락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그리고 스루풋율 하락은 상대적 낮은 인상률로 입증해야 된다. 반대로 다르게 표현하면은 판매 가격은 내려갔어야 된다. 원재료 상승률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좀 시간과 공을 들여 가지고 가중 평균까지 좀 내볼 수 있는 데이터가 돼 가지고 해봤는데 원재료 가격 상승률은 37.78%로 재료 비율을 곱하면은 가격 인상 압박률은 21% 선인데 제품 평균 가격은 35%로 크게 증가해 가지고 이 투명 입증 추론에 반하는 그런 모순되는 그런 데이터가 공시됐습니다. 그래서 가중 평균을 낸 이 백데이터들인데요. 이 제품 가격은 가중 평균으로 그러니까 실리콘류의 매출액이 건축자재지만은 실리콘이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태양광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정식 명칭이 폴리실리콘이라고 그러고 이 KCC에서 생산하는 실리콘은 그것도 태양광하고 관계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건축자재 회사가 어쨌든 그것도 건축자재로 인식을 할 수 있겠죠. 태양광 소재 등등이 결국 이 35.3% 증가한 거로 돼 있고 원재료는 이
말하자면은 그 메탈 실리콘이라는 그 원재료가 26.4% 증가했지만 그 비중이 이거 똑같이 봤습니다. 똑같이 봐가지고 37.8%. 그래서 나름대로 그 접근한 것은 조금 말하자면 백데이터가 입증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충분 조건이라는 이 논리 도구로 생각을 해보면은 재고 회전율과 스루픈율이 하락이 순방향으로 같은 방향이니까 투명하게 개정을 개연성이 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는데, 이 가정을 할 수 있으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재료 가격 상승과 제품 가격의 상대적 낮은 인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모순이 됐죠. 그렇다면은 요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가정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른 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재고 회전율 산출을 금액이 아닌 수량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외부에서는 많은 제품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체 재고 회전율을 구하기가 매우 좀 데이터가 없을 뿐더러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이것 또한 외부에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나름대로는 뭐 조금 접근은 했는데 명쾌하게 좀 속 시원하게는 좀 입증이 안 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한 내용인데, 위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이 KCC는 전체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으로 하는 기업에 들어갑니다. 매출원가를 낮추려는 의도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원재료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아까 재고자산 명세에서도 보셨듯이 원재료도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일관성이 있다 해도 최근 분석을 하면서는 이것도 분식회계로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의견을 계속 좀 개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B의 표현이 원재료와 상품 매입액이면은 A의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가공 비율이 1.2% 하락을 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상승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보더라도 원재료 가격 상승은 입증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3단계 검증 과정이 있는데 수치상으로는 뭐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현금 흐름표 여기 맨 마지막에 빼놓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2단계에서 분석을 하다 보면은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미착품만 제외를 시켰어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WCAI도 전체도 아닌 미착품만 뺀 전체 범위이다. 이것이 질문을 던진다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제가 일반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할 경우는 기업의 생존에 기여를 했다면은 그것은 순리적으로 합리적이냐 이럴 때는 저는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하는 입장입니다. 원재료도 증가했으므로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이 더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1748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1% 밖에는 증가를 안 했고요. 직원 수는 4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평균 임금은 3분기까지 5,100만 원으로서 연말까지 한 6,4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뭐 대기업이라고 하지만은 생산 공장이 전국에 깔려 있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연봉이 에버리지가 이렇다 하는 정도 수준이고 중소기업 수준의 임금 수준 같습니다. 약간 중소기업 중에서도 중상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전력 연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1341억 원이 집행인데 작년보다 무려 51%나 크게 증가를 했어요. 이런 그 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크게 이 100% 이상이나 그 상승시켰다는 게 아무래도 그 제품 판매 가격이 상당히 그 상승을 했을 것 같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운반비도 좀 증가를 했는데 16.2% 그 증가를 했습니다. 아마 그 수출 운송은 좀 뭐 좀 적은 거 아니겠느냐, 상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루풋 회계의 관점으로 스루풋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매출 원가의 그 갭이 있는 상태에서 계획을 한다는 것은 역시 오차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재고가 증가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의 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B2B 거래 단품 거래라고 봐가지고 252만 1,000원에 뭐 어떤 단품을 견적을 냈으면은 이게 250만 원에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17만 4천 원이 남는 거로, 이 경우 재고가 10%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250만 원으로 만족을 한다면은 더 추가적인 노력을 뭐 안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봤고요. 그런데 반대로 그 재고를 10% 줄인다면은 원가 회계는 그 영업이익이 12만 6,900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그 47,500원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은 이익이 영업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고를 안 줄이려는 그런 그 무의식적인 노력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인플레 때문에 재고의 금액이 올라가기는 게 일반적인 2022년도에 어떤 그 제조업들의 그 추세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그 선악을 따진다기보다도 그래서 스루풋 관점에서 재고 회전율로 접근을 해야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한 지금까지 구도 내용을 왼쪽에 좀 표현을 했고,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스루풋 어카운팅인 것이고요. 스루풋을 제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을 상승해야 된다는 전략은 바벨 전략이라고 소개를 드리면서, 스루풋 관점에서 계획을 해보면은 240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뭐 우수리를 떼고 그래도 한 99,700원 정도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판매 가격은 더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고 회전율을 4.5%만 증분을 시킨다면은 판매 효과는 그 260만 원 꼴로서 21만 5,680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 다시 100만 원 단위로 환원을 하면은 2,156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재고를 그 4.5%를 그 회전율을 줄인다 한다 그런다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은 몇 프로를 줄이든 그건 관계없이 스루풋은 매출에 비례한 거니까 회전율이 증가할 때만 결국은 재고가 있는 상태에서 판매를 하는 거니까 매출 재료비는 증가하더라도 재고를 줄인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이 판매 가격에 의한 매출 재료비는 확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의사결정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과 미니멈 사이 11만 5,900원 사이에서 연말 결산이 결정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면은 제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지 또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주가를 보면은 31만 5천원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84,500원. 미래가치는 조금 올랐습니다만은 말하자면 경영성과하고 무관하게 돌아가는 게 이제 주식시장이죠.
말하자면은 이 경영성과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도 주식시장은 결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성이 들어간 분야이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마친다 하더라도 그거 우연일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주 내용을 보면은 정몽진 씨, 그 다음에 정몽행 씨, 정봉렬 씨 등등으로 해서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요. 외국인이 13.24%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상 KCC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